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 고용 쇼크의 악화와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기술주들이 밀리면서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가 1%대,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증시는 그동안 밀렸던 이 단기적인 조정을 다시금 추스릴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12일 미중 관세 휴전과 더불어서 경제 규모가 큰 캐나다와 인도 등의 이 관계 나라들과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주목도 이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이 큰 축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고용과 더불어서 또 매크로 지표들 이어서 지정학적 이슈까지 다시 한번 부각이 됐던 이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과연 3대 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터 제조업황의 소비 심리, 또 이어서 관세의 지정학적 이슈까지 정말 이 전방위적인 악재에 3대 지수가 1%에서 2%까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지난 금요일 다우지수는 1.23% 내렸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2.24%, 그리고 S&P 500도 1.6%가량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선 출발 상황을 보자면 이 전날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이미 부담스러운 출발이었습니다. 거기에 매크로 지표들이 고용을 중심으로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시작부터 3대 지수 큰 폭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여기에 장중에 대러시아 관련 강경책까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이 3대 지수 낙폭 결국에 줄이지 못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첫 번째 가장 큰 이날 시장을 끌어내린 건 역시 고용이었습니다. 고용이 정말 패닉, 쇼크 수준으로 심각하게 악화되게 나왔는데요. 우선 7월 비농업 고용이 상당히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서 상당히 괜찮았다 싶었던 5월과 6월까지 수정치가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게 그동안 조작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고용이 악화가 됐는데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발표 직후에 9월 25bp 인하 확률이 단 하루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86.5%까지 급등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서 66개국의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캐나다 관세율이 25%에서 35%로 대폭 높아진 점이 상당히 시장의 이목을 이끌었고요. 또 이어서 대만이 20%, 스위스도 39%, 이외에도 이 69개국 중에서 무려 25개국이 15% 이상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관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러시아 핵 잠수함 배치를 지시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커졌는데 과연 이 상태에서 지난 금요일 시장의 돈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 아시다시피 빨간불이 하락불인데요. 역시나 원래 고용 쇼크가 워낙 강하게 나왔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던 시장이다 보니 일부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불을 켰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2% 이상 하락했죠. 그만큼 이 빅테크주들 강한 급락이 나왔는데요. 엔비디아 2% 이상 내렸습니다. 이 미 상무부가 대중국 수출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엔비디아 강한 하락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애플의 경우에도 2.5%, 전일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게 되면서 경기 둔화가 아이폰 수요를 줄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부각됐습니다. 그 이외에 아마존도 8%, 이 전날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매출 성장이 경쟁사 대비 약화됐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메타도 3% 하락 보였습니다. 그 이외에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독보적으로 초록불, 상승불 켜졌는데요. 우선 일라일릴리가 3%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부터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소식에 이 상승불을 강하게 켠 헬스케어고요. 그 이외에 필수 소비재 쪽이 이 경기 방어적 성격이 부각이 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강한 시장 속에서 한 줄기 좀 빛을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이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또 계속해서 가상자산과 원자력 모두 부진했고요. 특히나 뉴스케일 파워가 11%대 하락, 그리고 서클 인터넷이 8%대 급락 보였습니다.
이 목표 주가 하향에 따른 그런 급락이었고요. 이어서 그러면 이 과연 고용 보고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충격적이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가지고 온 그래프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월별 고용 증가폭과 또 실업률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 초록막대가 바로 고용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또 이어서 파란 선이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우선 이 고용 증가폭 같은 경우에는 7만 3천 건으로 상당히 예상치를 크게 밑돈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또 이어서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4.2%가량으로 급박하게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정확하게 이걸 표로 한번 보자면요. 우선 가장 문제가 된 점은요. 이 7월 비농업 고용 예상치 대비해서 약 30%가량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으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난 5월과 6월에 비농업 고용 관련해서 수정치가 나왔습니다. 잠깐 알고 가시면 좋을 게 미국 노동통계국은 고용 보고서를 낼 때 그 해당 월의 수치, 그 첫 수정치와 더불어서 전월과 전전월의 이 수치를 수정치로 발표를 합니다. 추가로 들어온 사업체 자료를 반영해서 수정치를 더 정확하게 내는 건데 그게 대폭 꺾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기존 발표한 것에 대비해서 거의 88.7% 하향 조정됐습니다. 29만 명으로 이제 5월과 6월 발표가 됐던 것이 고작 3.3만 명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실업률도 4.25%, 이 비교해서 전월 대비해서 0.1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에 이 원로와 또 보험원 이사의 경우에는 지켜보는 접근이 상당히 위험하다. 어서 금리 인하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표가 난 직후에 노동통계국장, 그러니까 관련된 간부를 즉시 해임했습니다. 이유는 이 고용지표가 공화당과 자기 자신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조작되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이 이 9월 25bp 인하 확률,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가 단행될 확률이 86.5% 하루 만에 2배 이상 올라섰고요. 또 연내 2화 금리 인하가 상당히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12월까지 25bp씩 총 2회, 그러니까 총 다 해서 50bp 인하가 될 확률이 기존 32.4%에서 45.2%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이어서 이렇게 고용지표 한번 다 같이 봤는데 오늘은 월요일이죠. 바로 지난주 흐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이 지난주 2.76%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도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고용지표의 발표와 더불어서 꺾이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가장 먼저 이 섹터별 흐름을 보자면요. 유일하게 이 유틸리티만 올랐네요. 주중 관세 불안과 더불어서 금요일에 부각된 이 경기 침체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됐기 때문이고요. 이외에 이 하락률이 큰 섹터들을 보자면 우선 소비재, 반대겠죠. 이 경기 둔화 우려감에 가장 큰 하락폭 기록했고요. 이어서 기본재료, 즉 원자재, 관세 이슈에 상당히 예민한 그런 섹터입니다. 기존보다 상향된 수정관세안에 이 행정명령 서명을 하자마자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헬스케어, 비만약 시장이 상당히 경쟁이 과열됐다는 그런 이슈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요구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아마존이 8%가량 밀렸습니다. 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3분기 가이던스가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3분기 가이던스 가운데서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155억에서 205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컨센서스가 194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보다도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영향을 받았고요. 다만 아마존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 리포트 가운데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많이 제시됐는데 시티은행에서는 270달러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보시면은 1%가량 밀렸습니다. 유럽에서 판매 부진이 지금 7개월 연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7%가량, 네덜란드가 62%가량 감소한 모습이었는데요. 프랑스가 1,300대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또 네덜란드 443대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온 이 유럽에서의 부진, 여기에다가 이 테슬라 쪽으로는 또 다른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소식도 있었죠. 이 소식에 더불어서 악재가 반영되며 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칩 보안 논란 지난 이 금요일 시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엔비디아 쪽에서 이 대중국 수출 재개가 됐지만 중국 쪽에서는 백도어 관련된 보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에 이 엔비디아 쪽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 중국의 인민일보 쪽에서 자사 개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엔비디아의 보안 우려가 계속해서 걱정이 된다라는 이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2%가량의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난 금요일장 기술주 가운데서도 반도체가 안 좋았는데 엔비디아발 보안 우려로 AMD와 브로드컴도 같이 내렸습니다. AMD가 2%가량의 밀리는 모습, 그리고 브로드컴도 1%가량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크게 밀렸습니다. 일단 매출 15억 달러,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고 이 가운데서 거래 수익이 7억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역시나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이 15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26%가 넘게 빠진 실적이고요. 거래 수익도 전년 대비 39%가량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서 운영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파로 16%가량 급락입니다.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잉이 실적 개선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시가 되고 있고 목표가 270달러로 상향 리포트 제시됐습니다. 0.02%의 상승 흐름. 지난 금요일장 거대하게 지금 하락 종목이 팽배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목을 받았던 비만 치료 시장이 앞으로는 좀 고성장이 힘들 수 있다라는 분석 리포트 제시가 됐는데요. IB 투자 의견 보시면 하향으로 매수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1%가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각 매크로 지표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 고용 쇼크를 비롯한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들의 부진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졌고요.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강해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의 경우에는 지금 이 시각 4.2%대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채 2년물 역시 3.6%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고용 쇼크가 고용 쇼크와 더불어서 또 이어서 이 소비자 심리 지수 또 ISM 제조업 지수까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졌고요. 국채 수요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 국채 금리가 급락한 탓입니다. 이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부각이 됐다는 점은 이 금 가격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3,410선을 넘어섰습니다. 1.52%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상당히 부각이 되는 그런 금의 흐름이고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4시간 전 대비라서 현재 이 등락률만 봤을 때는 상승으로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11만 4천 달러 선 상당히 급락이 크게 나온 모습입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급락에 따른 약간의 반발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진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소폭 내렸는데요. 5원 정도면 딱히 그렇게 소폭도 아니죠. 확실히 좀 내렸습니다. 달러 약세가 상당히 두드러졌던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달러의 투자 매력이 떨어졌고요. 이 때문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이 WTI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7.29% 67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이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오펙 플러스에서 9월 감산을 지속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시각 약 3%에 달하는 하락세 보이고 있는 WTI고요. 이어서 경제 지표와 일정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부진, 아까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고용 보고서 결과 그대로 나와 있고요. 또 이어서 제조업까지 위축을 보였습니다.
나왔습니다. 7월 ISM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5개월 연속 50선 밑을 밑돌게 되면서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둔화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비 심리까지 7월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보다 대비해서는 부진하게 나오면서 전반적인 매크로들이 고용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 그리고 제조업 업황까지 부진하게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매크로 상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장 이 현장 연결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김상윤 뉴욕 특파원 나와 계실까요? 네, 김상희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지난 금요일에 이 고용 쇼크 악화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미국의 고용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7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는 7만 3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10만 개를 큰 폭으로 밑도는 수준이었죠. 특히 5월, 6월 고용도 총 25만 8천 개 하향 조정되면서 최근 3개월 평균 고용 증가폭은 3만 5천 개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의 수준이죠. 실업률을 변함없이 유지하려면 매달 10만 개에서 1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는데 이를 밑돈 것입니다. 시장에선 급격하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이유입니다. 다만 고용시장이 아직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해고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7월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지표는 실업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7월 실업률은 전달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4.2%로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줄어드는 데는 안정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줄어드는데도 안정적으로 실업률이 유지되는 것은 기업들이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신규 고용을 보류하고 있고 이민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축소로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즉 고용 시장은 여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대교육부 평균 관세율은 18.5%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전보다 무려 6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이 가격 압박에 직면하면서 신규 고용을 확 줄이거나 해고를 늘리면서 실업률 상승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고용 관련 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며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 패드워치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80% 이상 반영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고용 지표 하나하나에 앞으로 좀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지표에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통계국장을 심지어는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이 미국의 연준 이 통계와 더불어서 금이 갈 가능성이 좀 커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7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5월, 6월 고용 수치도 대폭 대응 등 통계가 이상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최고의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고용이 부진할 이유가 없다. 이건 뭔가 조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지표가 나쁘면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경질하면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심지어 노동통계국장이 지난 대선에서 고용 지표 헤비세트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고용 통계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할까요? 통상 노동통계국은 매월 첫째 고용 지표에서 전체 사업체의 약 70에서 10%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 데이터를 먼저 일부 사업체는 마감일 이후에 제출하고 있어 추가 응답을 반영해 여기에 계절 조정도 반영해 한두 달 후 수정치를 발표합니다. 5월, 6월 고용 수치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 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 통계가 정치적으로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통계국장 해임 조치는 미국 통계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노동통계국장 임명직이긴 하지만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으로 운영되는 곳이긴 하죠. 현재 연준의 통화 끝에 상당한 주요 통계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의 모조리 흔들리기도 합니다. 연준은 현재 데이터 의존 방식으로 통화 장치를 결정하고 있는 앞으로 고용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사실 가벼운 이슈가 아닙니다. 미국 통계, 이 독립성이 굉장히 유지가 됐던 곳이고 비당파적으로 전해지면서 물론 대통령 임명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독립성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온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노동과 고용에 대한 지표가 잘 유지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걱정입니다. 통계국장 사임이 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독립성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연준의 파월 의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독립성에 대한 우려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쿠글러 연준 이사도 깜짝 사임을 했습니다. 파월 후임을 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죠. 이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전격 사임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FOMC에서 표결권을 가진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임기는 당초 2026년 1월 말까지였는데요. 약 6개월 먼저 자리를 내려놓은 것이죠. 그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임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임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2026년 5월 임기의 만료를 앞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 인선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명의 연준 이사를 새로 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 인사는 파월 의장의 후임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쿠글러의 후임 이사를 정명한 뒤 이를 차기 의장 후보로 발탁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이죠. 후임 이사는 그림자 의장 역할을 하면서 연준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고용 쇼크에 이어 쿠글러 사임에 2년 국채 금리는 금요일 무려 26bp나 가량 떨어졌습니다. 통계국장 해임에 이어 연준 이사의 사임까지 불확실성 요인이 커진 만큼 투자자들은 좀 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시기각각 변하는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현장 연결이 다소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파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말 사이에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죠. 머스트5에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현장 연결 알아봤습니다. 네, 머스트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자, 미국의 고용 지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단 9월을 앞두고 연준이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예상보다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앞으로 이 연준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은 더욱더 늘고 있고요. 주식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까지 모두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7월 들어서 눈에 띄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발표됐던 5월과 6월 고용 증가폭도 1만 명대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 3천 명 증가했다라고 현지 시간 2일 밝혔는데요. 전문가 전망치는 10만 명으로 이를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4.2%로 한 달 전 4.1%였던 전문가 예상에 근접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종전 14만 4천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6월의 일자리 증가폭은 14만 7천 명에서
1만 4천 명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조정 사례는 이례적입니다. 5월과 6월 고용 증가폭이 월 평균 1만 명대에 그쳤다는 점에 이 미국 고용 시장이 상당히 위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고용 시장의 위기 신호가 지표로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가 임기를 5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 패드워치 조사에 따르면 80%를 넘어섰습니다. 전날에 비해서 2배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면서 연준의 정책 판단 더욱더 복잡해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금요일 뉴욕 시장 2% 넘게 나스닥 지수가 내리면서 하락의 영향을 받았고요.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도 현지 시간 1일 예상을 밑도는 미국 고용 부진에 11만 3천 달러대까지 후퇴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주요 코인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5% 넘는 급락을 보였고 리플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 역시 각각 6%, 4%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이같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바로 고용 지표가 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노동통계국장을 해고하기까지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존 고용자 수가 상당히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의 에리카 맥앤타퍼 국장을 해고했습니다. 이 통계성의 독립이 훼손됐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즉각 이 트루스 소셜에서 조 바이든의 지명을 받은 맥앤타퍼가 지난 대선에서 카멀라 후보의 승리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 통계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맥앤타퍼를 해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승 행진을 펼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현실의 적과 마주하자 조급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통계에 분노해 불안정한 모습을 드러냈다. 맥앤타퍼 해임을 놓고서 불거진 비판을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에 임명되면서 4년간 노동통계국장을 지낸 윌리엄 비치는 뉴욕타임즈의 맥앤타퍼 해임은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다른 통계의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X에서 일자리 통계를 조작하려는 행위는 권위주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며 선동으로 진실을 가리는 행위는 옛 소련이 저질렀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이러한 중요한 숫자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올해 초반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이 해리스 전 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지난 대선 직전에 금리를 2차례 인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너무 늦은 제롬 파월 의장도 은퇴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자신의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파월 의장을 거듭 비난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애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7이 지금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격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소 $50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 바로 관세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아이폰 17 시리즈가 최소 $50, 우리 돈으로 약 7만 원가량 비싸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가격 조정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정책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인도발 관세 부담과 더불어서 부품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다음 달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폰 17 시리즈 가격 최소
$50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서를 들여다봤을 때 초슬림폰 아이폰 17 에어를 포함한 새 시리즈 플래그십 모델 가격이 이같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도산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율 25%와 여타 업계의 비용 인상 압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소액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애플은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6 시리즈의 경우 출고가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아이폰의 가격 인상은 이렇게 부품 가격의 상승과 함께 전체 아이폰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 부과된 관세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 애플은 올 2분기 관세 리스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9.6% 증가한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관세 관련 비용은 약 $8억 지출했다라고 애플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탈중국 전략을 추진해서 인도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겨왔지만 여전히 전 세계 아이폰 물량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팀쿡 애플 CEO는 최근 2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6월 분기에 약 $8억 관세 관련 비용이 발생을 했고 같은 정책이 유지될 때 9월 분기에는 $11억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프리스는 이번 가격 인상이 아이폰 17에 그치지 않고 차기작 아이폰 18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 가격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인데요. 바로 오토파일럿 사망 소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서 테슬라가 3,400억 원을 배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그간의 호재와 악재가 공존했던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악재가 나왔고 유럽에서도 판매 부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흐름이 지금 예측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 연방법원이 회사 측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 가까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 4,3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외신은 배상액을 $3억 2,900만 달러로 보도를 했다가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을 인용해서 손해금액 1억 2,900만 달러 중 33%인 4,3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징벌적 배상 2억 달러를 더해서 2억 4,3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정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 운전자가 전방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이 플로리다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충돌을 하고 그 옆에 서 있던 남녀를 치어서 여성이 사망을 했으며 남성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사고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사망자 유족 등은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요.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차량 내부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신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테슬라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 대부분은 원고 측과 합의가 되거나 또는 법원에서 기각돼 배심원 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드물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번 소송 외에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등에 관련한 교통사고가 관련 소송에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가 이제 XR의 전성기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이 XR 시장이 앞으로 향후 모멘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30년에 무려 60조 원의 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그동안 이 메타가 10년이 넘게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XR 시장에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 XR 전략이 AI와의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지난 6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하이페리온과 프로메테우스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AGI 개발을 위해서 스케일 AI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영입해서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 조직은 페어와 또 르라마 모델팀, 제품 조직을 통합한 형태로 오픈 AI와 딥마인드 출신 인재가 대거 합류를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AI 기반 플랫폼과 XR 기기를 함께 발전시킨다라는 목표입니다. 핵심 기반이 바로 AI이며 그 실행 기기 중 하나가 XR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인데요. 동시에 AR과 VR 기기 개발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 부문은 여전히 분기 손실 45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지만 메타는 이 부문을 장기적 핵심 사업으로 정의했습니다. 메타는 또한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레이벤과 오클리 등의 안경 브랜드를 보유한 에슬로 룩소티카 지분 3%를 인수하면서 스마트 글라스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는 AI 아바타와 생성형 챗봇, 크리에이터, 경제 등이 결합된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스마트 글라스와 XR 기기를 통해서 이 공간에 진입하고 생성형 AI는 영상과 이미지, 대화, 상품 큐레이션까지 모두 자동화합니다. 메타는 이 같은 전략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올해 자본 지출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됐는데 기존에 640억에서 720억 달러에서 660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로 하단을 높여 잡았습니다. 광고 수익을 견인하는 AI 인프라와 스마트 디바이스 생태계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저커버그 CEO는 우리의 상황을 200년 전과 비교하면 당시에는 90%가 생존을 위한 농업에 종사를 했지만 기술 발전이 우리를 점차 생존의 굴레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5년이 AI 기술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지 사회 대체 수단이 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입사업입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보우먼 윌러 반대표 쿠글러 이사 전격 사임, 트럼프발 FRB 폭풍우입니다. 자, FRB가 예전에는 얼마나 지금 폭풍이 일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의 FRB를 지금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지금까지 본 FRB 중에 가장 폭풍이 심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FRB의 탄생으로부터 수십 년의 역사가 있어서 그 시대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시대에는 엄청난 또 폭풍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그 외부에서 흔들어서 지금 이렇게 깨지는 지금 상황이 발생되는 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최초의 어떤 대통령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FRB는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이고 그 독립적인 부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대통령들도 FRB를 웬만하면 찾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리노베이션 현장에 찾았던 경우도 결국에는 그 전에 찾았던 그 역사가 그 벤 버냉키 의장 취임식 때 이후에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그리고 이사의 임기는 무려 14년입니다. 대통령이 저기서 이 지금
뭐 삼선 개헌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은 2번 할 수 있잖아요. 8년밖에 하지 못합니다. 거의 2배거든요. 이사회 임기를 그렇게 이 대통령이 연임해도 그 2배일 정도로 주는 이유는 이 지금 뭐 대통령 어떤 행정부의 교체랑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라고 저렇게 권력과 지위를 주어진 거죠. 물론 저거를 14년의 임기가 주어졌다고 해서 이제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기계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또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겠죠. 나 어차피 못 잘라. 나 임기 14년인데 14년 동안 고액 연봉 받으면서 나 편히 살 수 있어. 너네 행정부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 투표로 뽑혀도 우리 못 잘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겠지만 지금 뭐 트럼프가 뭐 그런 것을 겨냥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14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그 직책 있죠. 의장이라던가 부의장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냥 직책일 뿐입니다. 거기서 물러나도 계속 그냥 이사회 임기는 끝까지 하면 그거를 자를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성추문이라던가 지금같이 뭐 지금 리노베이션 건물에 대한 부분을 위증죄로 집어넣어가지고 걸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자르면 모르겠는데 일상적으로 별일 없이 그냥 탈 없이 그냥 쭉 가면은 이 정권이 한 3-4번 바뀌어도 이사회는 이 멤버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지금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제2의 경제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지 않습니까? FRB 의장이.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흔드는 것을 지금 그렇죠.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지금 이게 일련의 과정이 또 노동청장 통계국장이죠. 통계청장도 지금 경질당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경질될 수 있는 상황이면 경질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통계청장은 경질을 할 수 있으니까 경질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법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노동통계청장 갈아치우는 거 보면은 이게 만약 권한이 있었으면 진작에 갈아치웠겠죠. 저렇게 뭐 트럼프가 입 아프게 그 욕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그만큼 어떤 행정부의 권력에서도 굉장히 독립적으로 지금 적이 되어 있는 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금 건드리려고 하다 보니 엄청난 지금 굉음과 폭음이 발생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FRB, FOMC 지금 결과 그때 확인했을 때 이분 투표 안 하셨죠? 왜 안 했는가 너무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사임하려고 안 했던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며칠 만에 드러났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왜 참여를 안 하겠어요? 아니, 아무리 몸이 아프다고 해도 가서라도 그 투표만 하면 되잖아요, 누르면. 근데 이게 왜 안 했을까? 결국 8월 8일부로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결국에 기권이죠, 기권. 그러니까 우리 투표할 때 찬반 양용 그냥 하기 싫고 찬성도 반대도 하기 싫으면 그냥 기권표 던지잖아요. 이분은 아예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12명이 투표해야 되는데 그때 FOMC에 투표권 12명 있는 거 알려드렸죠. 19명이 참석을 하는데 투표권은 12명에게만 있는 것이죠. 근데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 member는 7인입니다. 그 7인이 골든 7인이죠. 골든 7이 있고 나머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합쳐갖고 8인이 이제 구성원이고 나머지 4명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빼고 4명 중에 순환근무로 들어와가지고 12표가 완성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서 최고라고 해서 영구투표권을 주어지지만 그쪽은 사실 7인의 이사회랑은 또 결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7인의 이사회끼리 약간 뭔가 그런 텃세나 이런 게 있다면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아무리 영구투표권자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에서 대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간극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7인의 이사회라는 자기의 어떤 7인이라는 딱 7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8이고 8번째는 아니지만 8이라는 숫자로 지금 들어온 거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아예 연방준비은행 총재이기 때문에 출신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7인의 이사회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사실. 12명의 투표권. 물론 투표권의 어떤 한 표 한 표가 무슨 중경의 차이는 있지 않겠죠. 한 표는 한 표일 뿐이겠죠. 하지만 멤버의 어떤 구성의 어떤 그 중함으로 봤을 때 7인의 이사회가 핵심입니다. 12개 중에. 넓혀도 19명의 이 회의 참석자 중에 가장 핵심은 7명이죠. 만약 이 7명 안에서 균열이 일어나거나 흔들리면은 그건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이미 아시다시피 보우먼이사랑 크리스토퍼 윌러 주지사가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제가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죠. 금리 동결은 확실한데 문제는 반대표가
반대표가 몇 표 나오냐에 따라서 FRB 자체가 흔들린다. 지금 결국에 그게 흔들려 버린 데다가 7인의 이사회 중에 2명이 반대했는데 1명은 또 나가버렸단 말이죠. 이런 거의 절반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계속 버틴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지금 허수아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만장일치라는 전통이 이미 다 깨져버린 상태다가 왜냐면 그 무슨 각자가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뭐 파월이 의장이라고 해서 그 의장 말대로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죠. 당연히 독립적인 투표를 하죠. 하지만 전통이 FRB 의장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끌어내서 웬만하면 그쪽으로 맞춰주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그게 완전히 하염없이 박살났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쿠글러 이사는 나가버렸는데 지금 이 황당한 상황이죠, 사실은. 갑자기 이런 뭐 조짐 자체가 없었거든요. 조짐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 파월이 뭐라고 하고 나갔냐면은 주지사가 이 얘기는 7인의 이사회 멤버뿐만 아니라 연준 그 의원이나 뭐 지금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투표권을 안 가진 사람이나 인터뷰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고 파월이 나올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외워야 돼. 이건 뭐 헌법과도 같은 거죠. 이 FRB 의원으로서는. 이 특히 가격이나 강력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 유지라는 이중 임무. 그렇죠? 이거 이중 임무 달성하기 위해서 FRB가 존재하는 거고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FOMC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요거잖아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결국 거기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뭐라고 했냐면 쿠글러 박사의 이사회 봉사, 쿠글러가 박사였거든요. 이 지금 대학교에서 교수님이셨어요. 여자분이신데 이사회 봉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노력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녀는 이사회에서 인상적인 경험과 학문적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사실 뭐 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분이 나가시면 이제 조지타운 대학교에 다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부총장도 하셨던 분이고 어쨌든 학교로 다시 돌아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맥길 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경제학, 정치학 분야에서 1급 공동 우등 학위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뼈가 굵은 학자분이십니다. 학자분이시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롬 파월은 경제학 전공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융단 폭격을 시작합니다. 지금 저기 그 트루스 소리를 올린 피드 중에 최근에 지금 한 20개 중에요. 10개 이상이 지금 파월 얘기예요. 지금 최근 것 중에.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자, 바이든 지명자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것까지 언급했어요. 자, 이게 자기가 만약에 파월을 바이든이 지명했으면 지금보다 더 몰아쳤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자기가 트럼프 일기 때 자기가 자기가 파월을 지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두고두고 속이 지금 끓나 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 바이든 지명자는 다 쳐내는 거죠. 바이든 지명자 아드리아나 쿠글러가 사임을 했는데 이게 무슨 트럼프가 압박을 했는지 스스로 압박을 느껴서 사임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그 쿠글러가 사임한 것 때문에 지금 얘기할 거리가 엄청 세졌죠. 자, 파월 봐라. 바이든 지명자 아드리아나 쿠글러가 사임했다. 근데 왜 사임했는가? 지금 아무도 이유를 모르잖아요. 저기 아까 연준 그 성명에도 이유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까 무슨 뻔한 얘기만 했죠. 나는 연준의 이중 책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파월은 우리 그동안 해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밖에 안 했지. 왜 사임했는지 이유도 안 밝히고 또 투표를 안 해버렸어요. 근데 트럼프가 생각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녀는 그가 금리에 대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사임했다 이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쿠글러가 그동안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계속 파월 의장의 의견에 동조한 거를 자기가 그 잘못된 행동임을 부끄러워서 나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월도 너도 부끄러워 말고 사임해라 이겁니다. 지금 사임. 지금 왜냐하면 지금 노동 통계청장처럼 경지를 못하니까 지금 사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임해라. 쿠글러처럼 나가버려라 그냥. 자, 그다음에 이제 해임할 사람은 해임해버리죠. 자, 일자리 숫자가 조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가. 2024년도 11월 15일 날 일자리 숫자가 대대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을 때 그 숫자들이 제거되었고 81만 8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수정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기를 쳤다. 그러면서 또 파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타겟이 파월에 향해 있는 거예요. 아드리아나 쿠글러 지사가 금리 결정 잘못해서 부끄러워서 사임했으니 당신도 사임해라. 그다음에 노동통계청장이 요 통계를 조작했으니 내가 경질해버렸다. 근데 그 사기가 이 지금 제롬 파월도 똑같다.
너무 늦었다. 파월도 나아지지 않았다. 근데 이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자, 지금 만약에 자 파월이 계속 이중책무 얘기하고 쿠글러도 나갈 때 이중책무 얘기했죠. 연준은 무조건 이중책무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완전 고용과 그러니까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근데 지금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죠? 최대 고용은 거의 달성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물가 안정이 남았잖아요. 두 마리 토끼 중에. 근데 그 물가 안정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관세 때문에 오를 것 같다는 게 파월 입장이고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이 없다. 관세형이 전혀 없다라는 이 의견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요 트럼프가 때리는 이 두 개 중에 요거 있잖아요. 지금 일자리 부분. 이게 오히려 이게 지금 트럼프한테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노동통계청장을 경질했잖아요. 근데 바꿔보세요. 파월은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 못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이렇게 만약에 조작됐어요. 트럼프 말 때. 조작돼서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는 더 좋은 거예요. 트럼프한테는. 트럼프가 원하는 건 금리 인하잖아요. 근데 파월이 금리 인하를 왜 못한다고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럼 일자리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겠죠. 파월이. 그러면 이건 지금 트럼프한테 사실 좋은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왜 이걸 이러고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음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통계청장한테 통계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경질은 하고 있지만 속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겠어요? 파월을 몰아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경제지표가 박살났어요. 그게 조작됐다고 이렇게 몰아붙일 수는 있겠죠. 근데 속으로는 좋겠죠. 경제지표가 지금 박살나면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 수 있겠어요.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금리 인하를 안 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박살됐다 이 지표를 말하고 파월 책임론으로 완전히 몰아갈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통계청장을 경질하는 게 뭔가 그냥 페인트 모션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어쨌든 간에 바이든 임명자입니다, 이분도. 에리카 맥앤타퍼 노동통계청장도 바이든 임명자예요. 아까 쿠글러 주지사도 바이든 임명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임명자는 다 싫은데 바이든 임명자 중에 쿠글러 이사는 알아서 나가버렸고 노동통계청장은 자기가 경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경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임명자가 아닌 본인 임명자인 파월은 자릴 수도 없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없으니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 명은 사임하고 한 명은 경질당했으니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자, 관세가 수십억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파월이 인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별명을 아예 붙여버렸습니다. 별명을 트럼프가 붙였죠. 너무 늦은 사람. 자, 연준 이사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 더 강해져야만 한다. 너무 늦었다. 이거 무슨 얘기죠? 이사회에서 반대표 2표 마이너리티 리포트 나왔잖아요. 더 강하게 반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만약에 2표가 아니라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한 5표 나왔어 봐요. 완전 끝났습니다, 이번에 진짜. 그쵸? 5표가 나와버리면 12표 중에 5표가 나와가지고 7대5로 겨우 금리 동결이 통과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무너졌죠, 지금. 자, 고집센 바보 제롬 너무 늦었습니다. 파월은 지금 당장 금리를 대폭 낮춰야 됩니다. 파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내부 분열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파월이 계속 거부한다면 이사회가 통제권을 쥐고 모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파월 혼자 금리 동결을 외치고 나머지 만약에 11표가 금리 인하 의견 외쳐버리면 파월이 무슨 리노베이션 현장을 트럼프가 찾아가건 그거보다 더 심한 타격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사회 구성 멤버잖아요. 파월, 그다음에 제퍼슨 부의장 있고 지금 감독 부의장으로 되는데 지금 뒤에 바뀐 거 보여드릴게요. 보우만이 이 자리에 올랐죠. 사실 이것부터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에 마이클 밥 이 지금 이사회 멤버가 감독 부의장직을 알아서 내려놨죠. 이사회 멤버는 가져가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실리를 챙긴 거예요. 괜히 트럼프랑 붙지 말고 아까 이사 임기 14년이잖아요. 아, 그냥 이사 임기 14년 채우면 되지. 뭐하러 금융감독 부의장 이거 골치 아픈 자리 해가지고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이것만 내려놓고 미셸 보우만한테 딱 트럼프가 임명하고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이분은. 그렇죠? 이사다 쿡, 아드리안 쿠글라 지사, 저분이 사임했어요. 크리스토퍼 윌러랑 미셸 보우만이 반대표를 던져버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지금 자리는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가 미셸 보우만이 됐어요. 마이클 바가 이제 그냥 이사로 내려갔고. 자, 지금 이렇게 7명인데 지금 2표가 반대표에다가 쿠글러가 나가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몇 명 남았습니까? 7명 중에 4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읽어봅시다. FOMC 성명 발표에서 맨 마지막이죠. 여기서
미셸 보우만하고 크리스토퍼 윌러가 이번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 금리를 0.25% 낮추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쿠글러였다. 그러니까 반대표 2표에 기권 1표니까 3표가 반란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스포츠 부흥을 위해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그 정책을 말하는 건데 스포츠 무슨 대상을 다시 만든다고. 거기서 또 이제 파월 얘기합니다. 이제 이자율을 더 이상 낮추지 말라. 지금 계속해서 FRB에서 하는데 FRB 의장이 최악이다. 그다음에 건물 또 얘기하죠. 29억 달러짜리 건물 짓고 있고 실제로는 31억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는 우체국 건물 개조해서 리노베이션 하는데 2억 달러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15배가 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고 있고요. 근데 그는 우리 곁에 있다. 왜냐하면 나의 실수다. 내가 트럼프 일기 때 그 사람을 임명하는 바람에. 그걸 후회한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 직전에 상당히 가격을 잡죠. 이게 뭐냐면 바이든하고 이제 선거에 붙은 그 전에 그때 가격을 낮췄다. 근데 왜 지금은 안 낮추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사기꾼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그리어. 중국의 히토류 헤게모니 절반 되돌렸다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나왔죠. 이분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러트닝 상무장관이 나와서 말을 하지만 이분이 실무진하고는 더욱더 잦은 교류, 그다음에 맨 먼저 교류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8월 1일부터 이미 이제 국가별 그 상호관세가 시행이 됐죠. 그게 이제 적자 수준, 흑자 수준에 따라서 부과가 된 것이고요. 지금 휴대폰이 터지려고 한답니다. 계속 전화가 와서. 이제 그 다음은 중국이죠. 중국은 이제 8월 12일이 마감일이기 때문에 자, 트럼프가 아직 확답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한테 공을 넘겼는데요. 자, 관세 수준이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확답을 안 내리면 80% 이상으로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중국과의 대화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그 도장은 트럼프가 찍는 거기 때문에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 일단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었고, 근데 앵커가 말하기에는 중국인들이 말하기에는 그게 이제 어그러진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끝에 마침표는 아직 안 찍혔다는 것이고요. 비밀 대화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은 못한다고 합니다. 뭔가 약속이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 했습니다. 히토르 자석과 강물에 중국이 엄청나게 집중을 합니다. 자기가 저 헤게모니가 있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하네요. 자, 통제 이전처럼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집중하는데 우리가 이미 절반 정도 왔다. 그러니까 지금 히토르 주도권을 완전히 100% 갖고 있다고 중국이 흔들고 있는데 절반 정도 찾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그렇게 히토르 통제권을 쥐고 흔들기 힘들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사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쿠글러 지사 갑작스러운 사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왜 사임을 했을까? 이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서 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월이 이제 완전히 궁지에 물리고 페드 건물에 금이 갑니다. 페드 건물을 실제로는 리노베이션하고 있지만 내실은 저렇게 무너지고 있다. 그렇죠? 건물 삐까번쩍하면 뭐합니까? 구성원들 사이에 지금 만장일치 전통이 깨지고 있는데요. 지금 FRB는 최고의 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쿠글러 이사가 이제 이사를 가버렸죠. 조지타운대로 이사를 가버렸고요. 또 다음 누가 이사를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우리가 이사를 가는 이사, 이것을 지금 섞어서 한 줄 매두평을 만들어봤습니다. 밑에 한자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쯤 되면은 이사회. 지난 주말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관련주들을 움직일지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오픈 AI 소식이 있습니다. 오픈 AI의 연간 매출이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당초 알려진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여기에 챗GPT의 유료 구독자 수가 무려 500만 명을 넘겼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AI 관련주들 오늘 특히나 주목해서 보셔야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크라우드웍스, 지난 금요일 상당히 호재가 있었습니다. 3%가량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한국 쇼폼 드라마를 AI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코탄 미디어의 한국 K-드라마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수주를 통해서 해외 플랫폼, 특히나 북미 관련 플랫폼들과의 협업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시장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비만 치료제 관련 소식도 다시 한번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 시범 프로그램은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이죠. 이 메디케이드의 경우에는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또 이 노인과 장애인 대상이죠. 이 메디케어의 경우에는 2027년, 그러니까 내후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금요일 일라일릴리가 3%가량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8월에는 국내 이슈까지 기다리고 있죠. 이 일라일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가 현재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펩트론과 인벤티질의 이 지난 전거래일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K 증시가 흔들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강하게 눌려가는 모습이 나왔지만요.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종목군들 다시 한번 미리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테마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입이 현재 점차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시죠. 현지 시간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겨냥해서 핵잠수함 2척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종류의 핵잠수함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간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어서 빨리 합의를 내놓아라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이 고조가 된 현 상황입니다. 그간 공개 담화에서 관세를 통해서 경고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군사적인 수단을 본격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체크해 보셔야 할 중요 이슈가 됐고요. 특히나 핵잠수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적국의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그야말로 최종 병기로 평가가 된다는 점에서 방산주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화시스템 전거래일 0.84% 올라섰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약간 한화 그룹주들이 좀 비교적 실망스러운 그런 2분기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만 키움증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잡았습니다. K9 자주포, 또 이 천무 납품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과 일본 또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들을 태운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이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서요. 우주 정거장에 도킹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또 밤사이에 들려왔습니다. HVM의 경우에는 주요 이 스페이스X의 대장주로 꼽히는 그런 테마주죠. 가장 먼저 2022년부터 스페이스X의 우주 발사체용 첨단 금속을 공급해온 그런 기업이고요. 일반적으로 스페이스X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동반 강세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어서 LK 삼양의 경우에도 스페이스X의 위성에 차세대 별 추적기를 탑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 관련된 밸류 체인에 편입된 바가 있고요.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인 캘리포니아 메탈을 통해서 스페이스X의 특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대형 이슈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4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8월 4일 월요일입니다. 이들 신문 어떤 게 나왔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번 주는 지난주 금요일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장 얘기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간 지정만부터 좀 보죠. 앞서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에 대해서는 두 앵커분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번 주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표 잠깐 보여주시면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는 사실 시장에 아주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큰 그런 뭐랄까요 매크로 지표가 좀 눈에 띄지는 않죠. 예, 지난주가 참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 특히 고용 지표 나왔던 거, PCE 가격 지수 나왔던 이런 것들이 좀 컸고요. 이번 주는 일단 일정은 시장을 되게 주도하거나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거나 이렇게 기대치를 또 대단히 줄 만하거나 이런 지표는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보면 상태에서 우리 시장 얘기를 중심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3.8%, 근 4%죠. 코스닥은 4%가 넘었고요. 올 들어서 이렇게까지 급락을 했던 거는 드문 일입니다. 특히 5월 달, 4월 말부터도 정확하게는 4월 말부터 우리 시장이 상향으로 크게 달려가기 시작했던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건 처음입니다. 코스피 3,100선 근처까지 밀렸고 코스닥도 710선대까지 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도 오늘 그 사이에 이제 야간장에서 금요일 이후 야간장에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당일 금요일 날에는 1,400원대 다시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주식시장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그렇고 불안한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타났죠. 예,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주식 양도세 이 대주주 조건을 기존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시장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줬을까?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신뢰감을 저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지수 코스피 5천 공약을 내걸고 상법 개정안을 위시해서 다양한 그런 주식시장 제도 개선안을 발표를 했죠.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많은 기대감을 주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좀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낳게 해왔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을 2,300선이 무너졌던 시장을 3,200선, 3,300선 근처까지 끌고 왔던 가장 큰 이유였죠. 그리고 이제 수급 주체는 특히 외국인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게 후퇴한다. 특히 이제 배당수 분리과세 같은 경우도 원래 이소영 의원 안 같은 경우 35%를 27%,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대폭 줄이는 그런 세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되었는데 배당 성향도 35% 정도로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40%로 이번에 상향됐죠. 그렇게 되면 배당 성향을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기업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율도 그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뭐 하자는 거냐라는 시장에서의 판단이 좀 나왔던 거고요. 외국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작년에 밸류업 모양새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일본처럼 한 10년에 걸쳐서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은 또 하려다 마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불확실성, 이런 어떤 글쎄라는 이런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 6천억 넘게 팔았고 기관이 1조 원 넘게 팔았던 이유도 사실 여기에 배경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기대감을 줬다가 기대감을 뺏어가면 가만히 있을 수급 주체는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럼 팔면 되지 이렇게 당연히 나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과연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 그러면 주가에서 5천원 둘째치고 다시 2,000선대, 2,800선이 아니라요. 2,000선대 또 초중반까지 또 내려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는 일종의 공포감이나 위협감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내에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러냐. 그러면은 뭔가 변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주 주말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가 바뀌었죠. 당대표가 정청래 이 대표가 바뀌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대통령 친명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이 공약들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들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당대회 당일날 선출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은 전당대회와 관련된 얘기만 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아마 주말 새 충분히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부터 아마 당사에 출근해서 본격적으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아마 원내대표도 보고를 하고 하긴 했지만 또 정책위원장도 바뀌었죠.
이번 어떻게 보면은 급락 사태를 이끌었던 진성준 의원이 이제 정책위원장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변화들이 주말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 지난주와 같은 급락세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관세 협상 이제 후속 얘기입니다. 미국 관세로 경쟁력이 약화될 거다. 아니야.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된 거야.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 얘기입니다. 주가를 한번 보죠. 연초에 현대차 주가는 똑같죠? 네. 1월 2일 날 21만 원대 초반, 이번에 21만 원대 초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7개월이죠. 그렇죠. 7개월이죠. 주가가 그냥 그대로죠. 뭐. 물론 이제 밑에까지 18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올라온 거는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현대차 같은 이런 회사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분명히 좋은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올해처럼 강한 코스피가 30%까지 넘게 올랐던 이런 장에 이 모양으로 있는 겁니다. 기아차도 뭐 마찬가지죠. 이제 10만 원 다시 회복했을 뿐입니다. 자, 보죠. 이번에 관세 협상 관련돼서 시장의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나마 참 다행이다. 이제 물론 12.5%를 달성 못한 거 목표를 요구사항을 관철을 못 시킨 건 아깝지만 어쨌든 적어도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수준 15%를 어쨌든 우리가 확보한 건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있고요. 이거는 조금 근데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라 전체 관세 협상을 두고 하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평가가. 근데 자동차만 놓고 좁혀서 보면 아니 뭐가 잘 됐다는 거야? 원래 0%였잖아. 근데 15%가 관세가 부과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좋을 수 있어? 현대차, 기아 올해 연간 4조 원이 넘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 이런 식의 얘기들은 이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부분이 경쟁력이 약화됐다라는 거는 이제 후자 쪽에 평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불확실성 해석 쪽은 이제 전자 쪽에 해석이 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부터는 현대차 그룹의 몫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이 최근 4, 5년 전만 해도 5위권 안에 좀 왔다 갔다 했죠. 5위, 6위, 뭐 7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명실상부한 세계 2, 3위권으로 좀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판매량도 그렇고 특히 전기차 쪽에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고요. 이게 비단 현대차 혼자만의 힘은 아니고 우리 배터리업계에 이제 같이 공조한 그런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렇게 관세 15%를 없던 게 새로 생긴 상황에서 과연 현대차가 어떻게 또 다른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 것이냐, 현대차의 온전한 몫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현대차라는 회사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만 놓고 볼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글로벌하게도 경쟁력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자회사로 또 갖고 있고요. 뭐 몇 년 안에 상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있고요. 또 현대차 앞에 놓여져 있는 또 과제 중에 하나는 지배구조 개선 문제죠.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이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현대차라는 이 회사 이름에도 이 차라는 말이 붙어 있던 것처럼 현대차가 이번에 이 관세 이 리스크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게 결국은 글로벌 넘버 2, 3가 아니라 넘버 1으로 가기 위한 어떤 여정의 한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산업종 얘기인데요. 금융 섹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를테면 이제 배당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시장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던 주 중에 하나가 금융 섹터입니다. 물론 증권주가 또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금융 지주사들도 연초에 어떤 좀 부진에서 벗어나서 주가들이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는 한 80%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대략 한 50% 이상 많이들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은행들 너무나도 손쉬운 이자놀이에 안주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정부에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대출 규제 카드를 다시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좀 꺼내 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로 뭔가 이제 모멘텀이 약화된 거죠.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그다음부터는 좀 미흡한 그런 상승세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교육세가 기존의 0.5%에서 1%로 0.5%포인트, 즉 2배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이 세금 내는 부분이 뭐 올 상반기에만 20조 원 가까운 2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 수익을 낸 이런 금융권한테 무슨 대수가 되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앞서 우리 시장 얘기할 때 이 각종 세금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이렇게 충격을 줬던 거랑 똑같은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이 한 7,500억 정도 이렇게 좀 냈는데요. 전체 교육세에서 차지하는 총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금 은행권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이게 일종의 횡재세 아니냐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횡재세라는 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정 섹터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익을 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너네들 이익을 많이 내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세금을 더 걷어가는 그게 이제 횡재세가 되는데 이게 우리도 은행권에 대해서 계속 이 얘기가 좀 있죠. 특히 진보 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들이 이 이자놀이 특히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가지고 이자 수익을 너무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을 계속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 인식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은행권에서는 횡재세라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횡재세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상반기에만 20조, 올 이렇게 따지면 연간으로 40조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좀 금융사들의 수익성인데 이 0.5% 내던 걸 0.5%포인트 올렸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횡재세라고 얘기한다면 아주 횡재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은행권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의 인식이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금융지주사들을 비롯한 은행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어쨌든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이 은행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실적의 모멘텀이긴 한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긴 한데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한다라는 걸 보인다라는 거는 어쨌든 뭔가 상방을 좀 제한하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펀드와치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 조선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한미 협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이유도 되다 보니까요. 조선주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미래에셋 운용의 타이거 조선 탑10 같은 경우 지난 한 주 동안 13% 수익이 나고요. 지금 화면에 조선주들 주가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들은 다들 좋지는 않아서요. 지난주 전체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신한자산운용의 조선 탑3 플러스도 역시 10.8% 수익률을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한 20개, 30개 이렇게 좀 많이 구성을 하는 그런 섹터보다도 핵심 종목 몇 개 이렇게 좀 특정 지어서 한 그런 ETF 상품들일수록 수익률이 더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은 1.5%, 해외 주식형 펀드는 1.0%.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그렇게 수익률이 싹 좋았던 건 아닌데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다 까먹은 상황이 돼서 지난주 전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 이번 주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뭔가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된 한 주가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코스피 코스닥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이 세제 개편안도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거의 3~4%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좀 업종별 또 수급별 한번 네.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코스피가 2.4% 하락하고 코스닥은 이제 무려 4.2% 한 주간 하락을 했는데 뭐 미국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았기 때문인데 국내적으로는 사실 관세 협상도 잘 마무리된 상황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좀 실망 매물이 크게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이슈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관세 협상을 일본과 동일한 15% 정도 관세 합의했는데요. 호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제 개편안이 증세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실망매가 나타났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팔았는데요. 금리 여기에 이제 많이 파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의 어떤 비중 축소가 우리나라를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서 한 1조 3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렇지만 금요일만 놓고 보면 한 6,500억 정도 순매도였고 코스닥에서는 주간 단위로 한 570억 순매도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금요일 날 놓고 본다면 1,100억 순매도해서 코스닥은 지난주에 이제 다시 순매수 전환했는데 다시 또 이 순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서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전기전자, 운수장비, 전기가스, 운수창고, 금융업은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 특히 여기서 보시면 전기전자, 조선업은 순매수가 뭐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1조 4천억 순매수한 삼성전자가 1등이었고요. 6,200억 순매수한 하나오션이 2등, 그리고 1,300억 순매수한 삼성전기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한화솔루션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좀 특징적인 것은 동일한 업종 내에서 외국인 수급 방향성이 좀 다른 모습이 많이 발견됐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매수하고 SK하이닉스는 매도하는, 또 조선업에서도 하나오션은 매수하는데 삼성중공업은 매도하면서 개별 종목 재료가 좀 더 부각되는 시장이었다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또 순매도와 순매수가 나왔는데 조선업이 또 지난주 계속 순매수가 됐다는 점도 좀 네.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미 협상의 타결로 핵심 분야로 좀 중요성이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 협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5% 관세율이 타결이 되긴 했지만 사실 후속 협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세부 내용들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15% 관세를 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3,500억 대미 투자, 여기 1,000억 원 가량의 에너지를 뭐 수입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는 서로 간에 아직 좀 주장이 좀 다른 것, 내용이 다른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이제 좀 더 시간이 좀 지나야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조선업 부활에 도움을 주는 우리 정부의 제안이 아주 큰 작용을 했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면서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자동차가 이제 최종적으로 일본과 같은 15% 관세를 물게 되었지만 이게 지금 기존의 한미 FTA로 일본보다는 한 2.5% 정도 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던 것이 각계였기 때문에 약간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자동차주는 그 이후에 좀 많이 하락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구리 같은 기존의 50% 품목별 관세를 받는 종목은 지금 관세율이 유지되는 모습인데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이후에는 과거 트럼프 일기 때처럼 다시 또 좀 조정하는 그런 협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새롭게 확인된 사안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이 2주 후에 개최된다는 것이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한 8월 12일 정도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는데 정확한 날짜는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관련해서 한미 정상의 공통 관심사가 결국은 조선업과 또 이제 대북 관련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서 향후 한미 정상회담 날짜 전후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하신 투자 전략 입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선업과 대북협력 관련주는 일단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목으로 이제 대북 관련주 중에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건설, 아는티 정도를 좀 선정할 수 있을 것 보인다. 근데 여기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원자력 관련 이슈도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대건설 주가 위치가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조선업과 자동차 희비가 조금 엇갈려 보입니다. 조선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모로 이 대북 협력 관련주라던가 또 이 한미 협상 타결에서 굉장히 핵심 분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고, 자동차는 안 그래도 지금 구윤철 장관이 이 12.5%로 좀 했었어야 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금요일에 배당 소득 분리 과세와 관련된 또 굉장한 이슈가 있었죠. 바로 2025년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분석이 좀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여러모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사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지난 목요일 5시, 오후 5시경에 발표했는데 사실 그 전에 언론의 엠바고 형식으로 해서 조금씩 알려주고 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던 사안들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이 좀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배당 소득 분리 과세안과 대주주 요건 강화였는데 먼저 이제 배당 분리 과세의 경우에는 3억 원 초과 배당을 할 경우 최고 이제 38.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는데, 이것이 시장 컨센서스가 한 25% 수준에서 이제 지방세까지 해서 27.5%,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줬습니다. 사실 배당금을 분리 과세하는 목적이 배당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목적은 대주주들이 배당 세율을 좀 크게 낮춰줘서 더 많은 배당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는데 38.5%는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코스피 5천을 위한 요건 중에 배당 분리과세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외국인들이 신망 매물을 출했다. 특히 코스피 5천을 목표로 하는 이 상황에서 180도 다른 정책을 나타냈다는 그런 보고서까지도 나타났는데, 이런 점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또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서도 대주주를 기존 공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 사실 2024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종목별로 보시면 10배 정도 수준의 어떤 상승률을 보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만약 이렇게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지금 매년 하반기에는 투자자들이 매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시장을 참여하게 되어서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좀 반응한 날이 많아질 수 있어서 이 요건은 반드시 좀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당 분리 과세율이 현재 수준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향후 코스피의 추가 상승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정부의 코스피 5천 주장을 믿는 투자자들은 아무도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도 대주주 요건을 다시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실제 완화가 되더라도 시기가 상당히 문제인데, 기준을 빨리 완화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 또는 지지부진한 박스권 지속 가능성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은 추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발표된 사안들이 변동 없이 확정될 경우에는 현재 기존 배당 상황이 높은 종목에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세금을 증세해서 결국 투자하려는 것이 AI, 그다음에 K-컨텐츠, 해운 및 방위산업 투자 지원이라는 점에서 관련 종목 역시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결국 세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수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 현금도 보유하고 기존 주식 비중도 유지해야 되는데, 일단 지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사용하지 마시고 또 레버리지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좀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국회 문턱을 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수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놀랬던 게 이제 정부에서 그동안 내비친 이 시장에 대한 시각과 좀 정반대의 그런 네. 정책이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미국의 7월 고용 지표가 전문가 전망치보다 하회했습니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월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비컷의 가능성까지 지금 대두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국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사실 그 7월 비농업 부분이 이제 7만 3천 명 정도 고용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것보다도 문제는 그 전에 5월과 6월의 수치가 수정되면서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7월에 7만 3천 명 고용이 정말 맞느냐라는 것도 통계적으로 좀 정확성이 좀 의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달 전 이 시간 통해서 고용 지표 말씀드리면서 6월 고용이 좀 내용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일단 정부 일자리의 비중이 너무 커졌고 또 임금 상승 둔화,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상반기 미국의 GDP 상승률이 1.2%에 불과했는데도 고용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통계적 오류였음이 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이 이것 때문에 이제 나타났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력이 더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패드와치에서 발표하는 9월 금리 인하 확률도 80%대로 지금 올라왔는데 일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50bp를 이하하는 빅컷 가능성도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8월과 9월 물가 지표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만일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좀 예상과 부합하는 정도 아니면 조금 낮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확률은 정말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지수나 이런 거 지표를 대하는 자세가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들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렇게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지 만일 지수가 낮은 상황에서 낮은 수준에서 이게 나왔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였지 않나라고 보여져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수치가 아니었나라고 보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금리 인하 압력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인 바이오, 그다음 2차 전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8월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현재와 같은 단기 하락 구간을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실적이 좋지 않았어도 혹은 실적 선방을 했었어도 네. 뭐 상관없이 기대감이 너무 큽니다. 지금 앞으로에 대한 향후 성장 기대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앞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집중적으로 뭐 매수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상승만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지수가 좀 단기 급락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에 저점 매수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된다 보이는데 그런 종목들 가운데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꼭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와 수급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7월 이후에 주가가 15.2% 상승했고요. 외국인은 무려 3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기는 7월 이후에 6.4% 정도 상승했고 외국인은 약 1,90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특히 테슬라 대규모 수주 이후 두 종목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HBM 악재가 많이 반영된 상황에서 차세대 HBM4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진입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모델 개발은 완료한 상황에서 지금 샘플의 퀄 테스트를 통과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실적이 악화된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테슬라 대규모 공급 계약을 계기로 빅테크 고객사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는데 지금은 뭐 퀄컴의 차세대 AP 수주를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는 새로 나온 Z 폴드 7과 Z 플립 7이 미국에서 역사상 최대 선주문 실적을 기록했는데 작년 모델 대비로도 50% 이상 지금 주문량이 상승하면서 향후 관련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삼성전자의 AP라고 쓰는 엑시노스 시리즈가 2500 모델은 갤럭시 Z
플립 7에 공급된 데 이어서 내년 초 출시 예정인 S26에도 2600 모델 탑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이 만약 결정이 된다면 주가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으로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있는데 3분기와 4분기에는 8조 원대로 복귀 이후 또 꾸준한 성장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주가 수준이 PBR 1.1배 정도 되는데 최근 다수의 증권사들이 PBR 1.3배까지로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제시하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악재였던 부분이 지금 잠재적 호재로 전환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삼성전자 주가는 우상향 흐름성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가동률이 낮았던 MLCC와 FCBGA에서 수요가 좀 늘어나는 변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지금 90%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에 따라 매출 증가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익성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지금 고부가 가치 자동차 비중과 서버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 중에 있는데요. 이제는 따라서 삼성전기는 IT 세트 기업이 아닌 AI와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에 좀 할증 요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그동안은 경기 순환 종목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만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고성장 종목으로 재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기 모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매수 후 보유하는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한 종목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이제 성장 기대감 있다라고 해주셨고 삼성전기도 또 AI 기업으로 이제 변신을 앞두고 있네요. 8월 전망 간단하게 좀 한 줄로만 좀 요약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8월 중순까지는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요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좀 나타날 텐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약간 이제 실적이 나타나기 전에 주가가 상승했다면 거의 대부분 하락하는 그런 세론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건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전후로 추가적인 또 재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8월 전반적으로 금리와 관련된 관심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리나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다. 따라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배당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관심도 유효할 것이고 향후 일정을 좀 감안한다면 남북 경협주,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조선, 방산업에 좀 더 좀 비중을 좀 더 갖는 관심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3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8월에 한미 정상 그리고 금리 또 배당주 관련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WM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그동안에 이제 지난주 부진을 딛고 다시금 올라설 수 있을지 오늘장 더욱더 주목해 주시고요. 투자 전략도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1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